네, 11월 5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기현의 대리운전입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운전석에 앉아서 제대로 정치 현안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한겨레 김한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한 기자 어떻게 좀 착속감 괜찮으십니까? 착속감도 따집니다.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 새롭게 오신 대리기사님이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 대리로 줬다고. 기사 복장이 아니라.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야박한 시사인. 네, 2달 동안 대리 운전입니다. 네. 예, 지금 김종대 의원은 옷도 맞춰주고 왜 김기현 변호사는 이거 완장만 줍니까? 또 이 너무 의상이 힘드실까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 주신다 그래도. 네, 본인이 거절하신 걸로 네. 저희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김건희 씨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오전에 입장문을 냈어요. 두 분이 전문가시니까 이 입장문을 좀 나눠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샤넬백 수술 갑자기 받았다고 이거 인정을 하는 겁니까? 뭐 지금 증거도 많이 나왔고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안 받았다고 하기는 좀 그랬죠. 너무 궁색했겠죠. 근데 이제까지 계속 궁색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문체가 본인이 쓴 건 당연히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단은 주어부터가 저희 변호인단은이잖아요. 예. 저희 지금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인데. 보시면 뭐 심력 끼쳐드려 뭐 사과의 마음 신중히 처신해야 했는데 실망 안겨드렸다 반성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 받은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해요. 궁색하니까. 근데 이게 뒤가 핵심이거든요.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건 부인이에요, 인정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법적 다툼을 끝까지 하겠다는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죄명이 알선 수재거든요, 김건희가. 알선 수재라는 것은 수재가 뭔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받았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알선이라는 건 뭔가 현안에 대해서 내가 그거 챙겨줄게 하고 받았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안 받았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 나 받았어. 근데 알선이나 청탁은 없었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해요 지금? 지금 이거예요. 어쩌라고? 네. 받았다 왜? 받았다 왜? 근데 그게 죄가 돼? 괘씸하네요 듣고 보니까. 이겁니다. 그거를 굉장히 수려한 문체로 변호사들이 역시 변호사니까 그런 걸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기자이시니까 범죄자들 많이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쉬운 언어로 이 어쩌라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어쩌라고보다 더 쉬운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재판마다 아마 전략을 이제 달리 갈 거예요. 구속이 장기화되면서 예를 들면 재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재판에 임하는 변론 전략이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겠죠.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알선 수재 등,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힘 있는 남편의 부인이어서 받은 것들은 내가 거기에 공적으로 개입만 하지 않았으면 지금 김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내가 그냥 선물 좀 비싼 거 받았네 미안해요 이런 거잖아요. 미안하긴 한 거예요? 미안해요 비싼 거 받았네 이거 비쌌네 이거 내가 받는 걸 그러고 다 영상으로 찍혀 있어서 다 봤네 뭐 이런 거 지금 사실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이 그래프 목걸이 같은 경우가 이 알선 수재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부인하고 있고 그건 또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물이 있음에도 지금 이제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샤넬백을 받는 것 같은 영상이 찍혀 있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그건 부인한 것 같고 근데 김건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변론 전략과 윤석열의 변론 전략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윤석열은 지금 뒤가 없는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차피 여기서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돌발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리고 변호사들도 다 지금 보다 본인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행세를 하는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겠죠. 이 부분은 털고 가자, 걸자. 이 부분은 인정을 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한 수준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그 양형을 줄이는 전략 쪽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형이 그럼 줄여져요? 줄여질 거라고 보세요? 되겠어요. 그냥 이거는 변호인단에서는 아마 좀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갔다가 또 김건희한테 혼나고 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죄는 안 되는 쪽으로 최소한 이제 타협을 본 결과가 이 발표문 이거라고 저는 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더 두드려 맞을 거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결국에는 이게 어쩌라고잖아요. 이게 제 눈에도 어쩌라고로 읽히는데 그 재판장 눈에는 그게 안 보일까요? 받았다 왜 어쩌라고? 네, 판사들한테 어쩌라고 뭐 이거 한 거니까. 예. 그럼 재판장인 판사들은 그래 알았어. 더 때려줄게 이렇게 가는 거죠. 당장은 이제 보석 신문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 입장이. 예. 그럼 왜 낸 거죠? 보석 신문을 앞두고 왜 이런 이제 화를 돋구는 말을 하는지. 그건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뭐 지금은 직접 그러면 출석해서 좀 소명을 할 거라고는 보세요? 보석 신청을 했으니까 그걸 또 안 나오진 않지 않을까요? 왜냐면 안 나오면은 뭐 나 기각해 주세요 하는 또 건강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너무 안 좋아서 못 나간다거나.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와서 뭐 설명을 좀 해야지. 아예 안 나오는 거면은 이런 건 되겠죠. 그럴 정도라면은 이미 구치소 의무실에서 의사가 뭘 써줬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된다. 예. 근데 그런 거 써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봐도 꾀병인데. 앞서 병보석을 신청했던 윤석열이 면회온 측근들한테는 나는 건강이 아주 좋아 지금. 약간 성대모사신 것 같은데요? 술을 안 먹으니까 몸이 아주 좋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역시 마찬가지죠. 쓸 수 있는 전략 물론 구속되어 있는 수용자니까 본인이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쓰는 건 좋은데 병보석률 인정률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10%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혹시 김건희 성대모사도 해요? 그거를 김건희 목소리 많이 못 들어봐갖고. 근데 뭐 인정될 가능성 거의 없다. 거의 얘기하고 없다? 있는 증상도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정도 증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어지럽고 불안하고, 잠 안 오고 다 그렇죠. 의뢰인들이 이제 변호사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따라오는데 저런 의뢰인들은 말 안 듣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는 이게 불리할 줄 알면서도 의뢰인이 해달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석 청구 일단 하라고. 지금 보석 청구라는 거는 좀 타이밍. 하라고. 네. 그리고 이제 가방 2개 받은 것만 인정해. 나머지는 부인해. 어쩌라고로 가. 보석 청구해놨는데 지금 이런 거를 발표하면 좀 하라고. 네, 해야죠. 또 이제 변호사이시니까 이 상황을 그려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재판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안에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진짜 보석 신청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점점 더 들긴 하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증인이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일부는 영상까지 있으니까요. 원래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직위원 때문에 모든 게 빨라 보이는 거죠. 그러게요, 진짜 오히려 이게 정상적인 건데 한덕수 재판이라든지 김건희 재판이 정상적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고 직위원 부장이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재판이 너무 느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어제 좀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김건희 씨가 사용하던 핸드폰이 왜 또 건진법당에서 발견이 된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제3의 인물, 뭐 의문의 남성이라고 SBS는 표현을 하던데 이건 또 혐의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 건가라는 좀 댓글창에도 질문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참 잘못 가면은 이게 너무 황색지처럼 되어버리는 감이 있고 뻔데이 서울적 접근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거 사랑과 전쟁이거든요 거의. 이거 사랑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 언론도 좀 조심해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제가 이걸 봤을 때 SBS가 상당히 표현 가지고 고심을 한 티가 나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의문의 남성과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도 추측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밀접한 관계, 13년부터 16년까지 사용했던 전화, 그리고 건진법당입니다. 보면은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어떤 때였느냐? 윤석열이랑 결혼을 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결혼한 상태였는데 윤석열이 그 당시에 좌천돼서 대구고검, 대전고검 이런데 지방을 막 떠돌 때입니다. 전전하고 있었죠. 당연히 김건희가 따라가진 않았겠죠. 서울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말 부부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롱 디스턴스 하는 상태였다. 자주 보지 못하는 사이였을 것이다. 그리고 왜 이게 건진법당에서 발견이 됐을까? 16년까지 썼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마 16년이 윤석열이 서울로 올라오는 해일 거예요, 그게. 그때 이제 그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16, 17년 그쯤에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핸드폰을 집에다가 둘 수가 없어서 건진법당에다 갖다 놓은 거 아닐까? 남편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자기 핸드폰을 남한테 맡긴다는 게 되게 좀 특이한 일이어서 오래전부터 이런 마법사들의 도움을 받아왔다. 아, 마법사요? 네. 법사님들의 도움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다라는 게 드러나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2016년 12월 달에 컴백을 다시 하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앞선 시기 3년 윤석열이 그 대전 대구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있을 때 고검에 있을 때 그 시기에 사용했던 핸드폰이고 이게 이제 애초에 도이치모터스 재판 초창기 때 이 인물이 등장을 했었어요. 네. 이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때도 이제 일부 언론들이 왜 여기를 조사하지 않냐, 검찰이 마치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듯한 인상까지 받는다라는 보도도 있었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직접 증인신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굉장히 이제 1차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차 주가 조작 당시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등장하는 이제 이 사람 실명이 공개된 이정필 씨라고 있습니다. 이정필 씨와 같이 짝을 이뤄서 또 다른 이 씨와 함께 주포. 또 다른 이 씨와 함께 이제 김건희 씨가 계좌를 한번 옮기거든요. 옮기는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 상담을 했던 역할이 있고 그게 아마 딱 고 시기 무렵일 거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받았던 혐의는 뭐가 있냐면 그 태강리엔 씨인가 하는 이제 말하자면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던 종목 5개 중에 하나의 대표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류상 대표였어요. 근데 김건희가 그 주식에서 몇 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제가 그때 가물가물한데 그 한 하룻밤 사이에 2, 3천만 원 번 날이 있어요. 어머나. 그 한 종목. 그것도 이제 재판 기록에 들어 있는데 그 회사의 이제 대표였고 김건희가 그 돈을 번 후에 그 회사는 바로 상장 폐지됐었죠. 하루에 2, 3천만 원을. 오늘은 하루에 2, 3천 날리신 분들이 많죠. 조정기다라고 보면서 지금 속상하신 분 많으실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또 이럴 때 또 이제 줍줍 하는 때라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근데 너무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하여튼 좀 그 당시에도 밀접한 관계였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정필 씨를 또 소개해준 사람이라고도 하고 이정필 씨가 소개해준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 이후에도 뭔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좀처럼 뭔가 막 잡히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당에서 핸드폰을 딱 확보하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뭔가 좀 수사가 좀 분물살을 타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습니까? 잠적했어요. 아니 빨리 수사를 공개로 전환해서 그러면 예전에 이기훈 씨가 도망가려다가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근데 왜 잠적을 했느냐? 보니까는 그 작년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 음주운전. 작년이죠, 그거는. 작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잡혀갖고 경찰에서 왜 술을 먹었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뭐 중앙 반부패 2부에서 수사받다가 무혐의를 받아서 축하 파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그 김건희잖아요. 실제로 거기 지인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조서에다가 지인이라 썼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내가 누군 줄 알아 임마 거의 이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 사람이 좀 전과가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대요. 아, 그래요? 다른 본인의 혐의로?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으로 영장이 청구됐으면 여러 차례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근데 음주운전으로 영장이 청구될 정도면은 이거는 거의 한 4-5번 이상 해야 될까 말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청구가 되니까 실질심사 하잖아요. 그때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수배 때리고 수배 중이랍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좀 들은 바로는 그래요. 특검 쪽에서 좀 과도하게 사생활에 대한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인물은 맞긴 맞네요. 그렇죠. 만약에 수배 중이라고 하면 심각하게 문제 있는 사람이죠. 주가 조작으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마 그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었을 거고 저는 시기가 그 보도 보고 시기가 웃겼는데 24년 10월달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각종 사람들과 술을 마십니까? 윤석열 씨는 곽정군과 윤석열은 장군들을 불러서 술을 때려 마시고 김건희는 자기가 이때가 이제 그때 거의 계엄을 결심했을 때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PPT를 발표했을 그때잖아요. 무혐의를 받았다는 게
근데 이제 그날 만나서 같이 그러니까 축하 파티를 한 멤버였다라는 거는 김건희와의 어떤 관계, 이거 아까 표현하셨던 밀접을 보여주는 예, 그런 이제 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뉴스이긴 한데요. 여튼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궁금해하시다 보니까 맥락을 좀 해설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있는 이분 수사도 이제 특검에서 뭔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근데 일단은 수배 중이니까 이분 이제 잡혀야지 뭔가 뭐 물어보고 뭐하고 추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처음에 기사가 뭐 밀접한 관계다, 뭐 의문의 남자 이렇게 나와버려 가지고 뭔가 되게 굉장히 좀 익사이팅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옐로우 느낌으로 가버리니까. 옐로우 느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어떤 관계였냐 이거보다는 이 남자가 뭐 어떤 범죄에 어떤 그러게요. 식으로 가담을 했느냐가 하루에도 중요한 몇 천.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13년에서 16년의 핸드폰이라고 하니 과연 뭐 최근의 범죄나 뭐 이런 단서가 좀 있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좀 퀘스천 마크, 조금 물음표 그런 거 있습니다. 어제 SBS 뉴스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씨 쪽에서는 입장이 나오긴 했었는데 윤석열, 김건희 쪽에서 입장이 나왔었는데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도이치 사건 증인으로 왜 특검이 소환 안 했는지 되묻고 싶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윤석열 드리겠습니다. 쪽에서. 예, 그렇죠. 윤석열은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믿고 싶겠죠. 윤석열 씨 입장에서 더 충격적인 뉴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이 보도가 사실 지난주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 국가문화유산 사유화 논란이었었는데 김한 기자가 이거 제보받은 바가 있다고. 네, 제가 이거 제보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화제가 되는 희한한 미디어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였냐면 윤석열이 체포영장 저지하면서 이제 그 관저 요새화하고 있던 시기에 제가 받은 제보였는데 문화재청 그러니까 반출되면 안 되는 문화재가 그럼 꽤 예전이네요. 관저 요새하면 2월달. 5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출되면 안 되는 문화재가 반출된 게 있는데 지금 관저는 저렇게 돼 있고 만약에 탄핵되면 어떻게 돌려받아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문화재청이 뭐 이런 이제 제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연히 뭐 저희가 통상적으로 취재하는 방식대로 뭐 의원실 통해서 그 자료 요청도 해보고 뭐 했었었는데 그때는 뭔가 이제 확인되는 게 없었고 이후에 굉장히 국면이 뭐 여러 국면들이 흐르면서 사실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차담회를 했었다라는 것밖에 보도가 안 돼 있을 때였어요. 지금처럼 무슨 뭐 어디 뭐 경회로에 올랐다든지 아니면 뭐 어자에 앉았다든지 뭐 침소에 들었었다든지 수장고를 갔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전혀 모를 때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보를 받긴 했지만 야 그래도 어떻게 이게 문화재가 엄청 중요하게 관리되는 것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고등교육도 다 받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감각을 공적 감각을 위해서 근데 이제 최소한 그런 정도의 도의가 있지 어떻게 그러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수장고에 들어갔다라는 게 두 번이나 갔었다는 게 확인된 날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제보 받았던 그런 제보를 받았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수장고를 갔다가 한 번 더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수장고를 2번이나 갔을까? 그러니까 거기는 전시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한 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한 1000걸음쯤 양보해서 너무 그러니까 가보고 싶어서 호기심에 가봤다고 쳐요. 그럼 한 번 봤잖아요. 근데 왜 또 갔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제보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김건희 씨의 이 설명할 수 없는 행보가 맞물려. 그러면 그런 물건이 반출됐던 게 아니냐. 왜냐하면 차담회 할 때도 거기 장소에 말하자면 문화재들을 인테리어 소품처럼 썼던 거 아닙니까? 출입할 때 뭐 막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갔다거나.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있어야겠죠. 그런 건 아닌가. 그 CCTV나 근데 지금 제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여기까지는 제보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하지 못한 내용이니까 사실 그냥 제보인데 그 이후에 문화재청의 설명이 희한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문화재청에서 수장고를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반드시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학술 목적 외에는 사실 출입도 불허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들어갔으면 문화재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이걸 누가 말하자면 컨펌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청이 이 수장고를 온 거에 대한 해명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다 그래. 갑자기 연락받았다고 했다가 확인해 보니까 그 전날 계획을 세웠는데
스스로가 자기네가 세운 계획에 수장고 방문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게 논란이 된 지가 꽤 됐는데 문화재청이 그거를 확인을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도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뭔가 지금 그 이후의 행보가 석연치가 않다. 집단적으로 뭔가를 자꾸 은폐하려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예,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김한 기자한테 한번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다 알려드렸다. 이 방송 보시라. 김건희 관저에 뭐가 있습니까? 관저에 우리가 그 관저 사진을 확인했는데 관저에 뭐 개수영장? 정자가 있어요. 그 정자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 비엔날레 갔는데 나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우리 집에 갖다 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래서 지금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확인이 안 됐는데 광주 비엔날레에 가서 그 정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정자와 똑같은 정자를 관저에다 만든 거예요. 와. 그러면 김건희의 사고 방식이란 무엇인가? 와. 네, 그게 이제 그 정자에서도 사실 드러나죠. 이게 마음에 든다. 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사는 뭐 검사적 관점에서 보면 쉬운 수사인가요? 어려운 수사인가요? 이거 뭐 근데 이게 행방을 만약에 이게 뒤바뀐 거다라는 거야 뭐 감정을 하면은 나오겠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뒤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디 갔냐? 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만만한 과정은 아닙니다 이게. 예, 생각해 보니까 목걸이도 바꿔치기 했던 분이긴 해서 그러니까요. 홍콩에서 과거에 어머니와 함께 여행 갔다가 사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서희건설에서 준 게 진짜였던 것이잖아요. 뇌물로 받은 샤넬도 바꾸는데 세계관이 우리가 통상적인 세계관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설마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길 바라면서 이건 굉장히 또 형도 세요. 문화재 대상 절도. 그래요? 야. 굉장히 셉니다. 네, 그러니까 유경옥 씨라든지 이런 측근들의 입을 열게 하는 게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분이 아직도 재판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소위 피해 다니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김건희 씨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물건이 지금 예전에 쓰던 폰은 뭐 그 법당에서 나오고 건진법사 법당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백은 오빠의 장모네 집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건이 나오는 데가 말하자면 굉장히 희한하잖아요. 여기저기. 지금 뭐 그런 상황. 아니 무슨 이거 원피스도 아니고 자기가 쓰던 물건을 막 여기저기 흩어서 지금 막 해놨어요. 보물찾기 하는 보물처럼. 이러다가 막 몇 년 뒤에도 또 뭐가 발견됐다고 나오고 막 이럴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시효가 끝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이게 그 김건희의 보물찾기처럼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이슈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별일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건희 씨 재판 계속 챙겨보도록 하고 윤석열 씨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요새 갑자기 재판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피고인은 당연하게 재판에 나오는 건데도 워낙 안 나왔다 보니까 이 자체가 뉴스가 된다는 것도 좀 황당하긴 한데 왜 갑자기 김성훈을 직접 신문을 하고 그리고 곽종군을 직접 신문하면서 각각의 재판에 나온다라고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1월이죠. 네, 1월이니까 그때 이제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할지 여부가 그때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잘 보여야지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일단은 지귀현 재판장도 12월까지는 끝내겠다 했어요, 재판을.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은 뭐 근데 사실은 보면 지금 영상 나오는 거 보면은 지귀현 재판장하고 윤석열 쪽하고도 사이가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쵸. 밥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귀현이가 한 12월에 끝낸다는데 다가오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좀 콩닥콩닥 하겠죠. 정말 이제 현타가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아마 좀 초조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닌가. 드디어 현실 인식이 됐다. 싶은데 근데 이제 나와서 지금 뭐 곽종근이나 이렇게 신문하는 걸 보면은 뭐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괜히 나왔다가 지금 뭐 더 나오잖아요, 곽종근이. 그렇죠, 사실... 한동훈 총으로 쏴 뭐 이런 얘기까지 나버리고. 그러니까.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사실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는 게 좋지 않죠. 예를 들면 변호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문성은 변호인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악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선택을 조곤조곤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 시점에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전략을 세워서 이런 불리한 부분은 조금 재판에서 다 덜 다루고 우리한테 유리한 거를 많이 다루고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그 전략을 짜야 되는데 윤석열이 나와서 전혀 변호인단이 통제할 수 없는 발언들을 막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김성훈 재판 때는 조금 통했어요. 김성훈 좀 쫄았어요. 아 티키타카가 좀 네, 됐다. 그래서 윤석열 계속 노려보고 김성훈 무슨 말할 때마다 했는데 곽종근 재판 그래서 뭐 이입해서 생각해보면 약간 효능감 내가 나가니까 확실히 내 부하들이라 내가 좀 째려보고 하면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말을 못하네. 두 분 다 지금 윤석열 베테랑이신 거예요? 저는 잘 못해요. 곽종근 재판에 가서 그래서 이제 곽종근이 그러니까 이 전체 내란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진술이 곽종근이 한 진술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근데 처음에 그래서 그거를 의원이냐 위원이냐 인원이냐를 갖고 좀 다퉜어요. 근데 결국엔 안 됐고 주변에 부하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그 내란 재판 중반부 넘어가면서 그 진술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택한 전략이 그 다음이 뭐냐면 곽종근이 오락가락한다. 곽종근이 기억이 다르다. 뭐 이런 거예요. 홍장원 전 차장한테 했던 똑같이 이제 메신저를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는 나와서 그날 하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그날 엄청 앉자마자 소맥을 돌리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해서 너의 기억은 왜곡되어 있는 거다. 너 그거 네가 기억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곽종근의 기억을 그러니까 진술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택한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곽종근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한동훈 데려와라 총으로 쏴주기로 했다고 당신 앞에 데려오라고 했다라는 얘기까지 해버리면서 윤석열이 이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윤석열이 장군들 데리고 술 마시는 걸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곽종근이 윤석열이랑 5번은 만나봤을까요? 그러면 장군이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기억을 못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 그거는 우리도 다 사회생활 해봤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먹는 거죠. 본인은 기억 안 나겠죠. 본인은.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메뉴를 너무 잘 기억해요. 한남동 고깃집에서 공수용 김치는 본인이 기억하잖아요. 먹는 거니까. 먹는 거 솔직히 전에 준비한 거니까. 먹는 건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먹는 건 잘 기억하고 술을 굉장히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기억 안 나겠지만. 아니 우리가 그날 앉아갖고 바로 이렇게 소맥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제 상사랑 술 먹으면은 상상 기억 못해요. 부하들만 기억을 하는 것이지. 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윤석열 씨의 지금 전략은 실패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변호인단도 제가 가만히 보면은 변호사로서는 이게 지금 뭐 최악일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뭐 진짜 변호를 하려고 저기 앉아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포기한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럴 바에는 거의 반쯤 정치인이에요, 그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헌재에서도 그냥 센 모습 보여줘가지고 자기가 한번 좀 지지층한테 어필을 해갖고 후일에 한번 내가 한번 도모해 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변론이라는 거. 특히 김용현은 더 심해. 아 그래요? 김용현 변호인단은 지금 별명도 붙었더만요. 깽판단이라고. 아이고. 거의 뭐 나중에 더 재밌어요. 그 영상이 다 공개되고 있으니까 김용현 재판 한번 보시면 그 변호인단의 그 행태가 가관입니다, 진짜. 아니 뜬금없이 예를 들면 뭐 누가 소란을 법정을 뭐 어쩌고 한다는데 법정의 권위를 떨어뜨린 건요 재판장이 아니고요 서영교라는 인간입니다 이래요. 갑자기 서영교 국회의원 말하는 건가? 거기 있지도 않아요 서영교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 이게 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거기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군요. 지지자만 보라.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놓고 막 검사들 타박하면서 검사들한테 저 이재명이 좋아하겠구만 말하면서. 진짜 쇼츠 각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국회 상임위 같아요. 야 대단하네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판 공개 얘기 나왔으니까 재판 공개가 돼서 그 장면들이 쇼츠로 양쪽 진영에서 다 말하자면 자기네 입맛대로 유리하게 편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리즘에 보면 뭐 곽종근 발라버리는 윤석열 막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약간 다른 세상의 이야기 아니에요? 곽종근을 내용을 보면 내가 아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곽종근을 박살냈다. 와. 이런 게 또 막 올라오고 같은 내용인데 또 다른 말하자면 제목을 담겨 올라오니까 이게 굉장히 좀 진풍경이다. 야 정말 뭐 그래도 재판 공개가 영상으로 되어서 굉장히 알 권리도 올라간 것 같고 여러모로 재판의 긴장도도 올라가서 잘한 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요. 근데 이제 이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를 일부는 이제 특히 정치권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곽종근의 발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메이크업 해보려고 이준우 대변인이 그 친구 사이에 하는 농담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어요. 살면서 친구 사이에 그런 농담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친구면 친한 친구면 너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는 하죠. 총으로? 총은 없잖아요. 총 쏴서. 총은 없잖아요, 내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친구 사이에 너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너 내가 칼로 찔러버린다 이런 표현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건 있어도 말하자면 완전히 다른 성질의 문제인 거고 뭐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뭐 죽여버린다, 뭐 미쳐버리겠다 이런 거를 일상적으로 쓰는 나라긴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뭐 사실 이게 친구 사이에 농담 그러면 곽종근이랑 윤석열이 친구예요? 서로 농담하는 사이예요? 그날 농담 따먹기 하러 만났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실드를 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죠. 심지어는 윤석열이랑 한동훈도 친구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뭐 부하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사이도 안 좋았잖아요. 되게 누가 봐도. 네. 아니 그리고 그 자리에 수방사, 특전사, 정보사,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지금 모아놓고 술을 먹는데 거기서 다 그 총을 다루는데 이게 업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령관들이요. 3스타 이상인데 2스타, 3스타인데 여기 모아놓고 그걸 총으로 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데려와라. 데려오면 내가 총으로 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게 무슨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이라고 설명을 할까? 빗대는 것도 사실 겸연쩍죠. 그 약간 무슨 약간 중남미의 저희 마약 카르텔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직도 말하지 않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야기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다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계엄이 성공했으면 야 이거 진짜 나르코스 한국판 됐겠다. 총쏠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저는 관저 때부터 약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나르코스에나 나오는 장면이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카르텔의 수장이냐? 관저 요새화했을 때. 예. 그리고 그 재판에서의 문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여러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직위원 재판부가 아닌 재판부였다면 대답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야 돼요. 맞아요. 그거를 안 물었다라는 점이 하나 굉장히 좀 지적해야 되는 점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관저에서 장관과 이 2스타, 3스타들이 모여서 술을 먹으면 대통령 비서실은 직원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당연히 나가죠. 당연히 나가서 그날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비서실은 파악하죠. 그러면 최소한 그래서 비서실장에게 보고는 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2시간 넘게 관저에서 뭐 2-3시간 누구랑 술을 먹었는데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4월 달부터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군 장성들.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실의 코어 그룹은 이걸 언제 알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언제 했느냐? 그게 수사가 필요해요, 지금 이제. 참 거기까지도 수사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뭐 이미 다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비서실장이 과연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11월 8일에 최상병 특검에서도 나오라고 통보를 했거든요. 여긴 나갈까요? 지금 갑자기 재판에 막 나오고 이게 뭔가 좀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콩닥콩닥 두근두근한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에도 왠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나와야 될 텐데요. 근데 뭐 과거에는 보면은 또 재판엔 안 나오고 보석 신문에만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것만 쑥 빼놓고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관성이 있다면 나와야죠. 자기가. 윤석열에게 제일 부족한 게 일관성 아닐까요? 그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다. 두 분의 의견이 갈렸으니까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고 빠르게 다음 이야기로. 근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에요. 아직 일자가 나온 건 아닌데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지금 법원의 영장 판사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통 다른 경우에는 특검에서 사실 어떠한 증거 관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추경호 같은 경우에 그 뒤에 추경호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다른 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보도들이 많지는 않다. 그런 걸 보면은 또 일말의 기대를 가져보기도 하고 내란 특검이 지금 핵심적인 한 방을 지금 갖고 있다. 제발. 그래서 이건 재판부에만 딱 보여주려고 영장 판사에만. 이래도 안 내줘? 그랬다면은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보도된 것만 그게 전부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전례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그러니까 뭐 전망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계속 틀리고 있어갖고 하는데 추경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0월 1일 날 곽종근 등과의 술자리 이후에 10월 2일 날 오차는 누구랑 했는지 아십니까?
10월 2일 날 오차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있습니다. 한 명이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끝없이 술을 먹었네요. 매일매일. 네, 추경호가 윤석열의 옆자리에 앉았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영장 쳐지면서 알려진 내용 뭡니까? 계엄하기 닷새 전에 따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전 옆자리에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김용현 국방장관이 있었어요. 야. 그러면 그 여당 중진 의원들을 저녁에 만나는데 국방장관은 왜 불렀어요? 김용현이 당 출신이거나 이러면 부를 수도 있죠. 예. 전혀 그런 겹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엔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너 특검 이 계엄에 대한 인지를 언제 했니? 예. 너 계엄날 뭐 했니? 계엄에 대한 입장은 뭐였니? 그리고 너 이 계엄 실행에 얼마나 협조했니?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추경호는 이 세 가지에 다 약간 걸쳐져 있죠. 예. 그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행위가 대통령의 선언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출구는 어디입니까? 국회가 표결로 해제를 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추경호는 이 중간 어딘가에서 이 말하자면 계엄의 출구를 찾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행위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가 이제 말하자면 특검이 주요 임무 종사로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여기 과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말하자면 증거를 특검이 갖고 있는가? 예. 이게 왜냐면 뭐 통화 기록은 있지만 통화에서 뭐 한덕수랑 7분 동안 무슨 얘기했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지금 특검이 꼴을 갖춰놓고 있는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한덕수 전 총리가 진술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각의 플리바게닝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건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전혀 모르겠다라는 건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어떤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게 행위를 시작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 이런 분들은 표결 딱 그것만 잡아가지고는 표결 행위 자체를 지금 처벌하게 되면 이거는 삼권 분립이 붕괴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뭐 표결에 반대했다고 거기 표결 안 했다고 뭐라 그래요? 표결 남들 표결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뭐 누구나 한 표씩 투표권 있잖아요. 뭐 자기가 뭐 꼭 국민의힘 찍었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비난은 받을 수 있을겠지언정 그 사람 뭐 그렇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투표를 어디에 하고를 떠나가지고 남의 투표를 못하게 뭐 어떻게 만들거나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런 의혹 받고 있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못 들어오도록 자꾸 막 장소를 바꾸고 하면서 지금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위계를 행사한 거고 그럼 다른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겁니다. 이거는. 이게 핵심인데 뭐 이상한 말. 그러니까 그날 이미 단톡방이 공개가 됐지만 단톡방에서 의원들이 계속 가이드 지침을 요구하잖아요. 어디로 가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요구하잖아요. 그게 이미 공개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뭐 물론 이준석 그 의원의 말이 부분적으로 보면 궤변이지만 부분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가 어떤 추경호가 그거를 판단을 계속 보류하거나 번복하면서 어떤 과정이 됐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지켜봤고, 그러니까 이거를 투표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그러니까 말하는 지시를 받고 공모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 행위를 한 거냐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인 거죠. 쟁점을 이준석 대표 말하는 거 이거랑 똑같아요. 본인은 지금 최혜병 사건에서 저하고 스탠스를 같이 했거든요. 박정은 대거는 억울한 거 맞고 이거는 수사 외압이다라고 했거든요. 대통령 경로한 거. 그거 비난해 왔잖아요. 아니 이준석 이번에 추경호에 대해서 말한 그 논리대로면 장관이 정당하게 지시한 건데 왜? 박대령한테 외압한 것도 그 정당하게 지시한 거잖아.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한 건데 그거를 처벌을 왜 해? 그땐 틀렸고 지금은 맞냐? 뭔 소리예요 이게? 행위적으로. 일단 본인의 과거의 스탠스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 이준석 대표만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지금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입장을 근데 리얼타임으로 못 냈어요. 아, 그래요? 좀 버퍼링이 생겼어요. 조금 버퍼링이 있었어요? 바로 입장을 낸 게 아니라 버퍼링이 좀 생겼고, 이게 그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그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추경호가 구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거고, 원턴 원치 않던 이미 뭐 내란정당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수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로서의 방어를 택하고 있는 거지, 이 추경호 행위에 대해서는 뭐 방어하거나 할 게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한동훈 전 대표는 늘 이제 말하자면 약간의 어떤 결과적 비겁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가 나온 겁니까? 한동훈한테 거기서 내려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 거기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고 추경호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 전날은 뭐가 보도됐습니까?
윤석열이 총으로 쏴주겠다고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면 본인이 지금 유일하게 정책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나 비상계엄에 반대했어요인데 그럼 그 자산을 내가 그걸 지켜야 되나? 아닌가? 내가 그래도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우리가 내란 정당이 되면 안 되는 건가? 이 사이에서 뭐 약간 버퍼링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늦었는데 결국에는 그 정치적 방어라고 봐야겠죠. 이제 중앙일보에서 또 사설로 준엄하게 국민의힘을 비판했더라고요. 이건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국민의힘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이재명 개인에 대한 수사이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했던 바 있다. 그걸 좀 상기해라. 추경호 개인에 대한 수사이지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라는 말로 들리네요. 네. 저희가 방금 막 투표 하나를 종료했는데요. 김건희 씨 보석 청구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독자들 의견을 여쭤봤는데 기각된다가 95%, 인용된다가 5%다라고 하는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두 분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정치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인데요. 예, 재판에 이제 공개된 재판에 나와가지고는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자 국회의원이라고 답을 했고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두 분은 소회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961이라는 숫자를 아주 외워버렸어요. 제가. 여기 번호 예. 2961 하는. 그리고 이제 면회 가실 거예요. 네, 신수가 헌해지지 않았습니까? 면회 강을 저는 다른 건으로 이제 변호인 접견을 갔다가 마주쳤어요. 예, 이야기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렇게 신수가 헌했는데 뭐 저렇게 다이어트도 시켜주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뭐 저런데 그냥 오래 계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권해드린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댓글창에 사람 때문에 제가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저분이 오히려 김기현 변호사가 구속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저 뭐 구속된다고 아닙니까? 했고 뭐 거의 막 협박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상 막 공개해가지고 또 살해 협박도 제가 들어오고 그리고 뭐 극우 단체에서 막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저에 대해서 수사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들도 불안해하고 네, 여러 가지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거를 촉발시킨 게 처음에 권성동 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뭐 결국에는 저렇게 되는 걸 보면 정의는 살아있지 않나 우리나라에. 정의규현.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다음에 한번 마주치면 인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서로 이렇게 하고 끝냈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고 이러고 끝냈는데 다음에는 좀 미리 좀 뭘 준비해 가야겠어요. 멘트를 준비해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억 수수가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서 제일 싸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네, 제일 싸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쇼핑백 2개가 남아 있고, 절을 했다는 거죠. 절을 했다는 2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도했던 뭐 EDCF나 국책 사업들에 개입했던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강릉 쪽에 취재를 하다 보면 강릉 쪽에서 어쨌든 20년 가까이 국회의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층층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재판이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제일 싼 재판이다. 그러고 보니까 그 관련해가지고는 이달의 기자상도 받고 하셨었는데 축하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그거는 수사가 안 됩니까? 아직까지는 수사는 안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감사원과 그 기관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더 나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EDCF라든지 ODA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계속 내내 해왔잖아요. 그 특정 국가들이 특히 이상하고 통일교도 캄보디아 ODA 관련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그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그 금액의 액수에 비해서 우리의 관심이 너무 부족하고 그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일반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고 뭐 이래서 근데 그게 연 5조에서 7조 사이가 움직이는 돈인데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자 몇십 안 먹으면 그냥 그거를 해버릴 수 있는 조단위의 사업을 이런 거고 뭐 그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특검이 시간은 짧고 그러게요. 사건은 많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감사원 고발이 되면 따로 다른 수사기관이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김한 기자의 추가 보도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못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로 각각 해주시겠어요? 네, 권성동 의원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은 이게 뇌물죄로 빨리 가야 된다고 저는 돈 받은 것들도 사실 뇌물로 이유를 해야지 이제 형이 남았는데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돼버리니까 사실 형이 많이 낮아요. 이거는 최대가 얼마예요? 최대 5년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로도 뭐 충분히 저는 높은 5년에 가까운 형량이 나온다고 보는데 금액이나 죄질에 비하면 근데 지금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해온 그 악행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죄값 치르기엔 많이 부족하죠.
네, 뭐. 예, 더 추가 보도를 기다리도록 네, 하면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1월 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장윤선 기자 그리고 이지은 전 총경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